선생부터 좀 읽으시죠. 예. 제갈량집 7배나 강한 위나라를 상대로 치른 5차례의 전쟁에서 호각으로 싸운 천재 군사 제갈공명의 병법서이다. 제갈공명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다. 유비현덕이 삼고 초래의 애로 초빙하고 내 아들 유서는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황제에 올라야 한다라고 유언했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 이 책은 산실된 제갈공명의 저서를 훗날 편집한 것이다. 예, 다시 편집한 것이다. 보통 그 전쟁이라든가 그 군대에서 최고의 그 참모를 군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갈공명하면은 이 마지막에 유비가 죽고 나서 치른 5차례의 전쟁이 너무 무리했죠. 그렇죠. 이 서쪽 지방으로 좀 치우친 촉, 우리나라가 위쪽이죠. 인구수나 군대수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나 오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비 재직 시에 제갈량의 그 업적이 적벽대전 같은 걸로 이제 빛나는 것이지, 실제로 유비가 죽고 나서 제갈공명이 50대에 죽죠. 예. 삼국지 여러분들 달달 외우신 분이 혹시 없어요? 홍 선생님 삼국지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일단 말았습니다. 저도 2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거의 다 까먹어갖고. 예. 그리고 요새는 뭐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중국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렇게 하지만 그 저 같은 경우는 항우가 좀 더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삼국지에서는 전 조자룡을 좋아했는데 김종문 선생님은 누굴 좋아했어요? 삼국지에서? 저는 뭐 제갈공명을 좋아했습니다만 유비가 좀 우유부단해서 제가 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뭐죠? 그 우리나라에서 왜 흥부와 놀부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당연히 흥부를 응원하고 좋아했지만 오히려 현대 캐릭터로서는 놀부 마음씨가 오히려 유용하다 하는 것처럼, 조조와 유비, 그 조조 평전도 있고 유비 평전도 있지만 오히려 현대에서는 리더십이 조조 리더십을 더 높게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예. 우리 이승희 선생님은 유비와 조조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마이크 안 됩니다. 음수거 돼 있습니다. 일부러 음속으로 해놓으셨나 보다. 자, 나중에 요 제갈량의 사적에 대해서는 이따 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한테는 첨부를 안 했나 모르겠다. 예, 안 선생 들어왔어요? 예. 예, 인트로 읽으세요. 네, 경가. 정사 삼국지의 제갈량 전에 따르면 공명의 저서로는 약 14만 5,200자로 이루어진 제갈시집 24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산실되어 오늘날 전하는 것은 없다. 후대 제갈공명의 저작이나 그에 관한 기록을 편집한 제갈량집이라는 이름의 책이 가끔 세상에 나타났다. 특히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에 걸쳐서는 왕사기의 무후전서 20권, 양시위의 제갈충무전 10권, 주린의 제갈무후집 20권 등을 비롯해 이런 종류의 책이 10여 종이나 편집되었다. 그 가운데 내용면에서 비교적 뛰어난 것이 청대의 장주라는 사람이 편찬한 제갈충무후 문집이다. 이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아서 제목만 바꾼 것이 제갈량집이다. 제갈량집은 문집 4권, 부록 2권, 고사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집은 공명의 저술이고 부록은 공명에 관한 관계자의 문서이며
고사는 공명에 관련된 기록으로서 공명의 인물됨과 활동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편집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갈량 집의 문집에 수록된 것 가운데서 비교적 체계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는 편의 16책과 장원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갈 공명의 용병론과 장수론, 정치론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예, 이 제갈량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뭐예요? 주목되는 그 구절이 이건데요. 보이시죠? 예, 예. 용병지도, 공심위상, 공성위하. 그다음에 우선 이게 뭐야? 수다가 잘못 썼다. 대꾼데. 상. 그러니까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최상이고 좋고 그런 얘기죠.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며 상책 그러는 게 있겠네요.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상책이고 무기로 싸우는 거, 군대로 싸우는 거, 병사로 싸우는 건 하책이다. 사실은 이런 맥락은 우리가 손자병법 이래로 그 병서의 그 주류적인 흐름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책에서 주로 이 번역이 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장수의 리더십 그런 내용들을 잡다하게 인용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이거 읽어가지고 금방 들으진 않을 텐데 한글로 한번 쭉 읽어 나가고 조금 있다가 원문을 보면서 핵심적인 걸 중심으로 다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이영성 선생님 지금 마이크 연결됐어요? 네, 됩니다. 예, 요거 읽으세요. 위나라와. 네, 위나라와 5차례나 싸운 공명의 용병술. 제갈 공명은 총나라의 유비를 모신 승상이자 신들린 듯한 전략을 세워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 군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삼국지연의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 실제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공명은 오히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한 전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다. 공명은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지를 받들어 총나라의 정권을 장악했으며 원정군을 이끌고 위나라와 5차례나 싸웠다. 그러나 5차례 모두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원정 도중에 병으로 쓰러져 오장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결과론이 되겠지만 그는 실패한 전술가였다. 정사 삼국지를 저술한 역사가 진수는 그런 공명의 용병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비판을 가한 바가 있다. 해마다 군대를 일으켰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어쩌면 응변의 전략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비판은 전투의 경과를 더듬어 보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명에게는 동정할 만한 점도 많다. 첫째, 그가 정권을 위임받은 촉이라는 나라는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국력도 약했다. 상대국인 위나라에 비하면 국토와 인구, 병력, 생산력을 비롯한 종합적인 전력에서 1대 7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총나라로부터 위나라를 하려면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하므로 식량과 물자를 보급하기 힘들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원정은 애당초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다. 손자는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명도 가능하다면 그런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왕 유비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 딜레마 속에서 공명이 생각한 작전은 이기지 못할 바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지지 않을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을까? 결과를 보면 분명 이긴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 것도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공명이 바라던 결과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모 아니면 도라는 위험한 승부수를 피하고
견실한 작전으로 일관한 것이 공명의 용병술이었다. 나아가 공명의 위대한 점은 10년 가까이 총력전을 펼치면서도 국정의 혼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명의 정치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엄격한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실행했는데도 백성들에게서는 불평불만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평무사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도 처벌받은 쪽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갈공명은 승상으로서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우리 지난주에 이위공문대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물론 서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 리더, 우리는 뭐 오늘날 리더십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엄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위엄을 내세울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신? 사랑이 전제되고 나서 위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시 말하면 벌을 주더라도 벌 이전에 그 리더의 어떤 청렴이나 그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원칙이 전제됐을 때는 벌을 받는 대상자도 승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위엄이나 이 벌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얘기가 이의공문대에서도 당태종에게 그 이정이라는 이의공이 그 간언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단순히 병법서로 보면 이거 재미없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뭐 장교도 아닌데 병사들을 뭐 진군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나는 이게 오늘 이제 비교가 여러 번 나올 텐데 여러분은 몇 명의 장군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예, 용병론. 김정우 선생님이 용병론 읽으시죠. 용병론, 용병의 극의, 작전 계획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적을 공격할 때에는 질풍처럼 나가고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전투는 아래로 흘러내리는 급류처럼 단번에 결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적을 격파할 수 있다. 잘 싸우는 자는 감정의 동료가 없다.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운 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래 지혜로운 자는 싸움을 걸기 전에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승리를 확실하게 만든다. 그에 비해 어리석은 자는 승리할 전망도 없이 무작정 싸움을 걸고 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활로를 찾아내려 한다. 승자는 길에 맞추어 나가려 하지만 패자는 빠른 길을 택하거나 결국은 길을 잃고 만다. 패자가 하는 일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진퇴가 확실치 않다. 장수는 마땅히 위험을 갖추어야 하고 병졸은 제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군대는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둥근 돌을 언덕 위에서 굴리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도 무리가 없고 앞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는 무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병의 극의이다. 예. 여러분은 이 번역판하고 이 원문을 좀 비교해 보세요. 이거 제가 하려는 사적 그냥 읽지 않고 제가 번역만 해드릴게요. 다 상식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갈량의 자는 공명이고 호는 와룡이다. 와룡이 더 유명하죠. 예. 낭야양도 사람이다. 낭야양도. 지금의 산동성 기남현. 산동성 출신이군요. 삼국시기 촉한의 승상이며 중국 고대 걸출한 정치가 군사가 문학가이다. 시도 잘 썼죠. 특히 뭐 적벽부 같은 거 후대의 적벽부의 소재가 되는 적벽대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문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근데 하긴 뭐 조조나 그 아들도 다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의 장군들은 이게 문학적인 소양을 다 갖췄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이순신 장군도
훌륭한 문학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조년에 어릴 때 숙부 제가련을 따라서 형주에 도착하였는데 제가련, 이 중국에서 무협지 많이 보는 분들 알겠지만 이영선 선생님 무협지 몇 권이나 봤어요? 무협지는 거의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무협지는 10,000권 정도는 읽어야 읽었다고 하는 건데 구대문파가 뭔지 알아요? 네? 구대문파. 구대문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설 소림파, 같은 네, 소림파, 소림사 부당파, 있고 화산파. 예. 네, 그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소설에 보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예, 예. 네. 이들 구대문파 이외에 예. 오대세가가 있어요. 제갈세가라는 맞아요. 담양이었던가? 그리고 또 더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대세가 중에서 가장 뭐 남궁세가도 있고 뭐 제갈세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먹권 뭐가 유명하더라. 좀 금방 안 떠오르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대세가 가운데 어느 시기에나 크게 그 어떤 전투나 멸문해화를 당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어느 그 무협지에나 등장하는 세가가 제갈세가인데 이 제갈세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제갈씨 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전략으로는 모든 에서 무린맹을 만든다. 뭐 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뭐예요 왜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서쪽 그 지역에서 오랑캐들이 침입할 때 또 연맹을 맞을 때 모든 군사는 예외 없어요. 다 제갈씨에서 도맡아요. 그래서 이 제갈씨가 이 제갈량하고 관계가 되기 이전에도 이 제갈씨가 이런 쪽으로 좀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련이 죽고 나서 제갈량은 융중에 은거한다. 뒤에 유비가 삼고초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후에 유비가 삼고초려하여 3번 초가집을 돌아봤다라는 사실은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유비가 없었던 게 아니죠. 적어도 한두 번은 방에 있었는데 핑계대고 안 나와봤다는 거죠. 제갈량에게 나오기를 청했다. 동쪽 오나라 손권과 연합하여 적벽의 전투에서 조조의 군대를 크게 패퇴시켰다. 이건 패한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패했다 하면 여기 어자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예요? 능동형도 되고 피동형도 되는데 한문에서는 어자가 들어가면 누구에게 패하다가 되고 이 패자를 쓰더라도 패퇴시키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세 나라 위초고가 정족의 형세를 형성한다. 정족이 뭐죠? 큰 그 향로와 같은 다리가 3개인 이 소설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족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정된 지세. 안정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3가지가 대치되어 있다. 우리 그 김이동미 선언문에 나오는 정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를 정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김정선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그 3륜차 기억나시죠? 네. 3리터로. 네. 그거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 저는 멋있는데. 많이 봤습니다. 넘어진 거 많이 봤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제가 이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그 3륜차로 조그만 거 참 귀엽고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비탈길에서 조그만 핸들 잘못 들으면 굴러요. 못 넘어진. 예, 근데 지금 이 3륜차가 베트남에는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다 넘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3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물체의 안정성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적인 물건을 안정시킬 때는 참 우리가 그 카메라 그 뭐예요? 카메라 지지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한발이. 삼각대. 네, 삼각대. 삼각대는 뭐 저도 연구실에서 여러 번 써보지만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저 이 조명도 싸구려 이 세 발로 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립이란 이게 3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안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대치 국면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그거 4발을 쓰지 않고 꼭 3발을 쓰는 이유를 아십니까?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 삼각대 같은 경우에 사각대 가면 굉장히 번거롭죠. 예, 사각을 쓰게 되면 예. 수평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예. 근데 뭐 요즘에 저기 뭐야 김정 선생님 그 세탁기 수평 잡아보셨어요? 아, 예. 예. 그 예전에는 그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 요즘은 뭐 세탁기 안에 수증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4발로 된 건 참 덜 진동이 약하고 균형이 잘 깨져요. 4발로 되는 거. 네. 진짜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비탈 같은 데서도 삼각대로는 길이 조절해서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사각으로 하면은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한 16년 익주를 공격해서 취했다. 이거 제갈공명이 업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 계속 이어서 조나라 군대를 패퇴시키고 한중 지방을 빼앗 얻었다. 초기에 연호겠죠. 장무 원년 유비가 성도에 촉한 정권을 건립하고 제갈량은 피와 위자용법이죠. 승상으로 임명되어 조정의 정치를 주재하였다. 이대의 그 아들 유선이 띨빵하다는 건 뭐 역사 여러 사례가 많이 있죠. 일설에 의하면 유선이 그 말에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띨빵이 됐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 대대로 인재가 나오는 집안도 있지만 그 후대에서 정권을 망치는 경우가 흔하죠. 신시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들 호해가 결국은 진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후주인 유선이 왕위를 계승하고 제갈량은 또 여기 또 나오네요. 피자와 이 피자 원래 한문에서는 어느 글자로 쓴다고 그랬어요? 위자로도 써요. 그럴 때는 이제 소자로 해서 A의 비하는 바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갈량이 무향으로 봉해지고 익주의 그 관리를 관할했다. 근면하고 아주 근신하고 크고 작은 정사에 있어서 반드시 직접 처리하고 상벌이 아주 엄명하였으며 동쪽 오나라와 연맹하여 서남의 각 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둔전 정책을 시행하여 안선 선생, 네? 둔전이 뭐야? 힘내서 싸우다. 반동 관리 주는 거. 둔전 정책의 기본 연원은 뭐예요? 이 국경이나 변경의 관리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관이나 국가에서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 인접한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관할하는 일부 병사를 파견하거나 관료를 파견해서 농사와 그 이웃 나라의 그 정황의 어떤 침입이라든가 정보를 얻는데 쓰려고 만든 제도예요. 둔전제. 우리나라도 이
여러 차례 둔전제가 개선되고 그렇게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군비 충원이라든가. 근데 이게 왜 둔전제가 실패하겠어요? 중앙에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자체 이 관료하는 관료나 거기에 그 주둔하는 이 군대들의 그걸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든가 이 부패가 아주 심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둔전제가 좋은 의미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뭐죠?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농사 짓는 비무장지대. 예. 거기 비무장지대 거기에 아마 세금 같은 거 많이 유예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있죠. 세금 없습니다. 세금 없죠. 아예 그게 바로 없습니다. 둔전제에서 온 거예요, 일종의. 예. 근데 이번에 홍수 때문에 지뢰가 많이 이제 예. 논에 들어와 가지고 일부 수확을 포기하는 그게 YTN 인터뷰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세금은 없군요. 뭐 크게 충격은 없겠네. 예. 둔전 정책을 실행하여 전비를 강화했다. 예, 전쟁 비용, 전쟁 대비를 강화했다. 전후 5차례 북벌, 중원을 북벌에 나서서 대부분 식량을 다 낭비하면서도 공을 세우지 못했다. 끝내는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고 촉 건흥 12년 병으로 죽었다. 오장원에서. 이 오장원 지금 관광지 다 돼 있죠. 공명의 무덤도 거기 있고요. 54살. 참 오래 못 살아. 그 당시로 보면 이거 작은 나이 아니죠? 음. 어떻습니까? 예,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뭐 공자 70세 넘었잖아요. 공자는 수레 타고 댕기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 댕기겠지. 아니 수레를 타더라도요. 오히려 걸어다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일단 일식을 근력에는 도움 되려도 뼈가 삭삭 녹습니다. 김종수 선생님 운동 안 하셔? 적당하게 요즘은 거의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선배들 지금 다 정해냈는데 한때 마라톤에 빠져가지고 막 외국까지 대회 나가고 지금 다 폭삭 늙었어요. 예, 네. 갑니다. 마라톤이 참 좋은 운동이고 뭐 엔돌핀도 돈다 그러는데 운동도 심하게 하면 역시 반작용이 있게 되겠죠. 모든 것은 마모가 됩니다. 유선은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 왕위를 아들 유선이 공명의 시호를 추중해서 내리는데 충무후예요. 대개 이 충무라고 하는 건 장군 무관들에게 최고의 칭호로 시호를 내리는 거죠. 예. 후세는 항상 무로서 이 충자도 빼는 경우가 있고요. 무로서 제갈량을 존칭했고 동진 시기에 환원이라고 하는 제왕은 제갈공명을 흥무왕이라고 높였다. 예. 왕으로까지 이제 높이는 경우도 있었죠. 예. 제갈공명의 산문의 대표자가 물론 출사표. 예. 우리 한문 교과서에 늘 빠지지 않는. 우리 안 선생님도 출사표 읽어본 적 있죠? 출사표 외웁니다. 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시범을 보여봐요. 또 일찍이 또 모고유마. 아마도 수상전에 이거 말 모양으로 만들어서 군사가 타고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다음에 공명등, 물에 띄우는 등이겠죠. 이것도 공명이. 무기도 개량하고, 그러니까 연발이 되는 쇠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갈연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개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읽었던 천문단의 원문, 여러분들 번역판하고 같이 보세요. 제가 읽진 않고
얼마나 우리 책이 의역을 했나 한번 보세요. 무릇 계모는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는 은밀하게 하고자 하여야 하며 적을 공격할 때는 빠르고자 해야 하니 그들을 취할 때는 얻을 때는 독수리 공격처럼 하고. 원문이 너무 풀었었죠? 예. 그 마치 여러분들이 그게 원문이 그런 것처럼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싸울 때는 마치 그 하천에 둑이 터지는 것처럼 해야 되며, 이렇게 한다면 군대가 아직 필요하지 않고 적은 스스로 흩어진다. 군대가 아직 피곤하지 않은 상태인데 적은 스스로 흩어진다. 이것이 용병의 세이다. 용병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손자병법에 이미 나왔잖아요. 이 계책은 좀 서툴더라도 뭐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의심 없이 빨리. 예, 그렇죠. 예. 혹시 좀 명령이 좀 약간 어긋났더라도 의심만 그 리더와 병사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최고다. 또 미국의 그 합참의장까지 인용한 유명한 얘기. 지구전을 해서 국가의 이익이 된 경우는 유사일에 그런 전쟁은 없었다.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그 시발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잘 싸우는 사람은 노하지 않으며 잘 이기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기는 쪽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먼저 이긴 뒤에 싸움을 찾고,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세워서 다 지피지기라는 거죠. 나와 상대를 헤아린 다음에 이길만 할 때 도전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근데 지혜로운 자와 반대로 어두운 자는, 띨빵한 자는 먼저 싸우는 과정에서 승리를 찾으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의역이 돼 있던데, 이기는 쪽은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정돈해서 나가는데, 패하는 쪽은 길을 비스듬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름길로 번역한 모양인데요. 변칙적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는다. 야, 요 얘기 제가 한번 산에 둘 때마다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하려고 했던 건데, 한 번은 제가 시간적으로 좀 급해서 이 봉화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 왕복으로 올라갔다 오면 1시간도 안 걸리는 데인데, 올라가는데 너무 또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쯤 내려오다가 이 사이길이 있길래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진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렵다 그럼. 예. 야,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뭐가 당했냐면 약속 시간은 다 돼가는데 결국은 이제 둘레길로 진입을 했어요. 이 봉화산 둘레길이요, 이게 평범하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길에 진입했으니까 제 기억에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둘레길의 절반을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의 조그만의 오차 차이가 요게 이렇게 내려오면요 엄청난 차이가 되더라. 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이 당황스러움을 생각하니까, 이게 만약에요 산속에서나 인터넷으로 항공사진이 없었던 시절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변칙적인 길을 찾다가 얼마만큼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전공의 이 수많은 수천 가지 차이를 가지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에서 내려다볼 때 강론에 불과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위에서 거시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과 거슬림의 계책이다. 예. 우리가 뭐 천시나 지세 이런 걸 다 제대로 순조롭게 활용하느냐 아니면 거슬려서 하는 계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장군은 그 위엄을 따르고, 그러니까 위엄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병사들은 한결같이 해야 된다. 뭐를? 그 임을 집중해야 된다. 전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세는 허세로, 거짓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 그 운용은 둥근 돌과 같이 하여 높은 데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좋겠네요. 둥근 돌이 위로부터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하여 그 돌이 향하는 것이 다 파쇄된다는 거죠. 예. 다 깨지는 것처럼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 구자는 그 뭐 둥근 돌이 내려가는 걸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앞에서도 적이 없고 대적할 자가 없게 되고 뒤에서도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용병의 상황이다.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쉬죠. 예, 이거는 뭐 길지 않으니까 황심생 좀 읽죠. 작전 지도의 비결. 안 선생이 읽으세요. 작전 지도의 비결. 공격에 뛰어난 적을 상대할 때는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 반대로 수비가 강한 자를 공격할 때는 상대를 칠 단서조차 찾아내기 힘들다. 왜냐하면 공격에 뛰어난 자는 무기에 의지하려 하지 않고 수비에 뛰어난 자는 성에 의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높은 성을 쌓고 깊은 해자를 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예의 군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이 수비를 견고하게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한 부분을 공략하면 된다. 적이 진을 풀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습 공격을 하면 된다. 적이 아군과 맞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진을 치면 된다. 아군이 출동했는데 적이 움츠러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좌우 양 날개를 공격하면 된다. 적이 여러 나라의 연합군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그 주력을 쳐부숴야 한다. 지리적인 이점을 모르고 때의 이점도 모른 채 적의 공격을 맞이하면 전력이 흐트러지고 만다. 예. 예, 요게 두 번째 내용인데요. 무릇 공격을 잘하는 쪽은 적이 어디를 지켜야 할지 모르며, 그러니까 상대가 대비하고 하지 않은 곳을 친다는 얘기겠죠. 수비를 잘하는 쪽은,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해도 돼요. 적들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를 모르게 한다. 따라서 공격을 잘하는 쪽은 병역, 무기와 갑옷, 그러니까 무기와 갑옷으로서 하지 않으며 수비를 잘하는 쪽은 성곽으로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성과 깊은 연못, 해자라고 아까 돼 있죠. 부족하다. 뭐가? 견고하게 되기가 부족하며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도 강하게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적이 견고하게 짚히고자 하면 대비가 없는 쪽을 공격하고, 적이 진을 일으키고자 하면 불시에 그들이 불의에 치고 나가야 하며, 내가 가고 적이 오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삼가 이 주둔하는 곳을 설치하여, 아왕정례, 우리 쪽이 가고 적이 오면, 이 번역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PDF로밖에 없는데. 예. 내가 가고 적이 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마주칠 때? 적과 아군이 맞부딪혔을 때는 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맞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진을 치면 된다. 야, 엄청난 의역이다. 하여튼 뭐 삼가 주둔하는 곳을 설치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 내가 일어나고 적이 그쳤을 때는, 이것도 번역 어떻게 됐어요? 우리 쪽이 일어나고 아군이 출동했을 때, 아군이 출동했는데 적이 움츠러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좌우 좌우를 양날개를 친다. 공격한다. 예. 그 연합된 적을 헤아려서는 먼저 그 실제를 공격하고, 이걸 주력이라고 번역했죠? 뭐 의역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킬 곳을 모르고 싸울 날짜를 모르는데 갖춰져 있는 것이 많게 되면, 이것도 의역인 것 같아요. 이건 그 직역으로는 도저히 두루지 않는 그런 얘기 같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비자 과. 권력이 흐트러진다. 이게 과연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까? 대비에 힘쓴 것이 적어진다. 대비한 것이 많더라도, 하여튼 이 번역은 좀 원문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네.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